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구강암면외과의 권도현입니다. 2024 오스템 수요 세미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구강암면외과 교과서 4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강암면외과의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구강암면 감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우리가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구강암면 영역의 연조직 그리고 경조직에 발생하는 급성, 만성 감염에 대한 병인, 진행 양상, 치료 원칙, 치료 전략 등을 숙지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인 해부학적 근막 간극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늘 강연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감염과 관련된 챕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삼각형 아니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의 그림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라는 것은 특히 치성 감염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면역 상태, 병인균, 환경의 밸런스가 깨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의로서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의 하나만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지 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데 임상에서는 실제로 이를 잊기 쉽습니다. 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대부분 단일균이 아니라 구강 내에 상주하고 있는 여러 균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치성 감염의 경우 평균 5종류 이상의 균주가 발견되고 치은열구나 구강점막에 존재하고 있는 호기성 gram 양성구균, 혐기성 gram 양성구균, 혐기성 gram 양성 간균 등이 주로 발견됩니다. 감염의 초기에는 이제 봉화지겸 형태일 때는 호기성 연쇄상구균이 보통 많이 득세를 하게 되고 감염이 만성화가 되면서 혐기성 세균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성 감염은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 모두 관여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강 내에서 감염을 일으킬 때 연쇄상 구균이라고 합니다. 진주, 목걸이처럼 구균, 동그란 형태의 구균이 연쇄적으로 모여있는 연쇄상 구균이 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그람 양성균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타필로코커스 그룹 D, 나이세리아, 코리네박테리움, 그리고 헤모필로스 종들도 드물게 관찰됩니다. 혐기성 세균은 이제 우측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스트랩토코커스 그리고 프랩토코커스 등으로 구성되는 혐기성 그람 양성 구균들과 이 박테로이드 그리고 퓨저박테리움 등의 그람 음성 간균이 주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이미 친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성 감염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깊은 치은 열구와 치주낭을 통한 경로가 있고 두 번째는 치근단을 통한 감염의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치아 우식이 심해져서 펄프가 이제 네크로시스가 되고 그 네크로시스 된 감염이 치근단으로 퍼져서 배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치은 열구를 통해서 이렇게 PDL 스페이스를 통해 배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치근단을 통한 경로는 아시다시피 치아 우식으로 인해서 파급된 경우고 이와 같이 앱세스가 이렇게 잘 형성되었을 경우는 절개 배농을 시행하고 이제 원인이 되는 근관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이 치은 열구, 치주낭을 통한 경로는 이제 앱세스가 앞에서 생긴 것보다는 조금 더 상부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검진을 하면서 프로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역시 배농을 하고 향후에 루트 플래닝이나 치주 수술을 통해서 경과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모든 임상의들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질환이 바로 감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혈류가 풍부하고 그리고 면역학적 방어기전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구강의 특성상 치성 감염은 국소화된 후 일반적인 처치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근막을 통해서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치성 감염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그 처치 시 치료 원칙을 먼저 숙지하고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원칙은
환자를 볼 때 감염의 심각성 정도를 우선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분을 보실 때 이제 직원들이 안내를 해주셔서 환자분을 보시면 환자분이 앉아 있고 체어에는 이렇게 환자분의 영상 사진이 띄어 있죠. 그런데 이미 앉으면서 환자분의 진단을 이미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입에서 직접 본인이 불편하신 게 무엇인지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 문제가 여러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전문가는 일단 처음에 방사선 사진만을 보고 환자의 주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 부위 불편감 이외에 환자분이 전신적으로 느끼는 다른 불편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철저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환자분이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 열감 아니면 전신 무력증 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중등도 감염을 나타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신체의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하죠. 환자의 피지컬 이그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활력 징후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를 적절하게 의무 기록을 통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증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바이탈 사인은 맥박이 100회 이상으로 증가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호흡수가 증가한다든지 호흡이 20회 이상 넘어가거나 체온이 지속적으로 38도 이상이 올라가는 등 아니면은 전신적으로 굉장히 톡식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감염이 굉장히 중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MEWS, Modified Early Warning Score라고 하는 보통 종합병원급의 병동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급성 환자를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인지해야 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잠재적으로 아니면은 임상적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을 알람을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환자가 안 좋아질수록 호흡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환자가 힘들어하고 맥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의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이런 감염 환자를 볼 때 치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이런 것을 의무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신적인 어피어런스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전형적으로 구강 감염에 의한 이런 톡식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사진과 가능한 경우 피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전신적인 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상태가 지금 감염이 셀룰라이티스 상태인지 아니면은 만성화된 농양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철저하게 병력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치과에서는 아니지만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구토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맥페란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일반 의사 선생님께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루틴하게 처방을 하셨다가 파킨슨병의 증세가 악화돼서 의사가 금고형이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맥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루틴한 처방 중에 하나인데도 법원에서는 이제 의료인의 의무 기록상 병력 조사 의무가 소홀했다고 보고 금고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환자에게 문제가 향후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의무 기록에 내가 병력 조사를 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반 질환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데 그 중에서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의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와 함께 항생제 투여로 감염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는 감염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이 환자를 일반 치과에서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가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강 내에 발생하는 감염들은 일반적인 치과에서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적절하게 외과적 치료 배농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생명을 위험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내과적 처치가 동반돼야 되고
혹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외과적 시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빨리 구강암외과 전문의에게 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 될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감염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감염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셋째로는 이제 연화곤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화곤란이 있다는 것은 이 환자분의 인두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의무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환자가 개구 제한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구강외 근막 간극에 감염이 이완된 경우는 역시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부학적인 위치별로 보면 위치별로 위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베스티뷸라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버칼 스페이스, 이런 데는 이제 정도가 좀 낮다고 할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서 근막 간극, 서브맨디블라, 서브멘탈 스페이스, 그리고 테리고맨디블라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은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레터럴 파린지얼 스페이스, 그리고 네 번째 종격동이나 아니면은 인트라크레니얼 인펙션으로 갈 경우는 이런 위험도가 더 상당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네 번째는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배농하고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항생제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많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항생제 치료보다 외과적 치료가 임상 성적에 있어서 더 우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인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배농을 하고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환자분, 감염 환자분을 봤는데 이게 지금 셀룰라이티스인지 앱세스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IND를 시행하면은 만약에 셀룰라이티스인 경우는 농이 배출이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농이 배출은 안 되었지만 조직 내부를 감압시켜주는 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고 환자가 더 빠르게 해소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통 감염 초기에는 이제 오구멘틴이나 세파계통의 이런 경험적 항생제를 쓰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균 배양 검사 등을 통해서 해당 균주에 맞는 최적의 항생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염증을 이제 단순하게 만약에 그냥 발치를 하고 약을 주고 가세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발치 치료 자체가 배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많은 경우는 좋아지지만, 이렇게 이 사례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당뇨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발치를 하고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팔로우업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으로 전원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당뇨 환자를 치아를 뽑았다고 아마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환자분의 기저에 있는 질환과 동반해서 감염이 더 퍼져서 이제 환자분은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해당 치과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본 원칙 5번째는 이제 환자분이 보통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면은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전신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과적 처치를 하고 약을 주더라도 환자분의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감염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라든지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치과 의사로서 국소적인 구강 감염의 제거, 그리고 앱세스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외과적 처치를 통해 배농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기저의 당뇨라든지 이런 것을 내과의와의 협진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감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6번째는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모든 감염에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 환자는 만약에 전신 상태가 건강하고 적절하게 배농이 잘 되었다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이도 잘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의 감염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중등도의 이런 통증을 동반한 경우, 아니면은 감염이 구강외 근막 간극까지 간 경우는 이제 항생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적응증으로는 염증의 정도가 경미하고 만약에 국소화가 잘 되어 있는 완성 농양의 경우, 안면에 종창이 없이 구강 전정부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국소화가 된 경우, 아니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치근관을 멸균시킬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도달하는 이 액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을 하고 혈류를 통해서 항생제가 이 감염된 부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치근관 내부, 치아 내부에는 혈류가 분포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치근관을 멸균시킬 목적으로 항생제를 아무리 복용하더라도 항생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경미하게 동통이 있고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도 항생제를 굳이 투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의 경우 치성 감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농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페니실린이나 에리스로마이신, 그리고 클린다마이신이나 아자이스로마이신과 같은 이런 항생제를 고려하고, 만약에 혐기성 감염이 검출된 경우는 절대 메트로니다졸을 사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에서 발간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퍼스트 라인 항생제와 세컨드 라인 항생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는 첫 번째 아목시실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기성 감염이 고려되면은 이제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하거나, 그래도 만약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는 코아목시클라블라네이트, 그러니까 오그멘틴이죠.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목시실린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둘째로 만약에 감염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오그멘틴 계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영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역시 아목시실린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클라블라닉 액시드 혹은 썰박탐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세파계 항생제가 이제 표준 지침으로 나와 있는 아목시실린을 사용했을 때 사랑니 발치 후에 이 비교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감염이 얼마나 더 많은지 이런 거를 비교를 했는데, 결과는 아목시실린을 사용한 그룹에서 수루 감염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저자들은 아목시실린과 3세대 세팔로스폴린의 경우는 이제 안티박테리얼 액티비티가 비슷하지만 아목시실린의 바이오 어벨리빌리티가 더 높아서 항균 효과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용량의 항생제를 적당한 간격으로, 그리고 환자의 치료 경과를 자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치성 감염이 더 진행돼서 두경부의 근막 간극으로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양 형성이 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뭔가 농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감염 세균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가스 성분의 이런 농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압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압력은 어디로든 이제 해소되는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주로 피질골이 가장 얇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버칼 스페이스라든지 팔라탈 스페이스, 아니면은 안쪽으로 가면 팔라탈 스페이스가 되고, 심부로 가게 되면은 심부 농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벅시네이터 머슬의 포착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근막 간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풍선, 바람이 빠진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바람이 빠졌을 때는 풍선의 윗면과 아랫면이 저렇게 붙어 있고 사이에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바람을 불러 넣게 되면 이 두 붙어 있는 윗면과 아랫면의 풍선의 공간이 떨어지면서 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근막 간극의 농이 차고 가스가 차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차성 근막 간극과 2차성 근막 간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성 근막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 주변에 있어서 바로 치성 감염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완되는 간극을 우리가 1차성 근막 간극이라고 하고, 2차성 근막 간극이라는 것은 1차성 근막 간극의 감염이 해소되지 않아서 더 퍼져나갔을 때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2차성 근막 간극이라고 합니다. 상악에는 이제 견치 간극, 그리고 협부 간극,
그리고 측두하 간극, infratemporal space abscess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K9 space abscess 혹은 infraorbital space abscess를 보면 이렇게 견치 부위에 삼각형 형태의 이런 해당하는 부위에 이제 abscess가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K9 space abscess라고 하고, 여기 levator levi superioris나 levator anguli oris muscle과 같은 상순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 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앱세스가 차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완 측의 네이소레비알 그루브가 없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눈 안쪽 코 옆에 부위에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 치성 감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만성적으로는 이렇게 코 옆에 누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 누공이 있는데 이게 치성으로 발생한 건지는 모르고 뾰루지가 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도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 누공이 코나 눈 주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상악 치아와의 감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상악 협부 간극 농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악 대구치와 소구치에 이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협근이 부착되는 부착 위치에 따라서 부착부보다 상부에 농양이 형성되게 되면 협부 간극으로 되고, 만약에 그거보다 하부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전정 농양이 되게 됩니다. 접근은 주로 이제 배농을 통해서 베스티뷸라 스페이스 인시전을 통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햄스터가 볼주머니에 이렇게 땅콩을 넣은 것처럼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농양이 버칼 스페이스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근, 벅시네이터 머슬이죠. 이 머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버시네이터 머슬은 이렇게 뺨을 부풀게 만들거나 아니면 풍선을 부풀 때 사용되는 이 근육입니다. 해부학적 다이섹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과 이렇게 붙어 있고, 후방으로는 테리고 맨디뷸라 라페, 그리고 상하악으로는 이제 상악 치조정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치조정보다 상방에 있거나 치조정보다 하방으로 이제 앱세스가 뚫고 나오게 되는 경우는 버칼 스페이스 앱세스가 됩니다. 이렇게 구내에서 봤을 때도 이 점막 바로 하방에 이불처럼 판상으로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는데, 이 이불의 상방에 앱세스가 생기게 되면 베스티뷸라 스페이스 앱세스, 이 이불의 하방으로 앱세스가 생기게 되면 버칼 스페이스 앱세스로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정 농양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내 절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버칼 스페이스 앱세스는 전정을 통해서 이 벅시네이터 머슬을 한 번 더 뚫어줘야지 배농이 적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측두하 간극은요, 이제 다들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템포랄 본의 하방의 위치를 지칭하고, 바깥쪽으로는 이제 맨디블이 막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부었을 때 잘 보이지가 않는 임상의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주로 상악 대구치 감염이나 발치 후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겉에서 봤을 때 외형으로 부종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CT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은 이제 상악의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통해서 배농을 시키거나, 만약에 개구 제한이 심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익스트라오랄 어프로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악의 1차성 근막 간극은 이제 아까 같이 버칼 스페이스 앱세스가 있고, 서브멘탈 스페이스, 서브링구알, 서브맨디뷸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서브멘탈 스페이스는 이 근육 부착부와 항상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멘탈리스 머슬의 부착부의 하방에 농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멘탈리스 머슬이 이렇게 피부 쪽으로 붙어 있고, 치조정부터 그 하방으로 하악 전치부에 농양이 뚫고 나왔을 때 이 턱 밑에 부분에 농양이 차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턱 밑에 이렇게 붉게 농양이 주머니처럼 달려 있게 되고, 중력 방향을 고려했을 때 어프로치는 이제 익스트라오랄 어프로치를 통해서 배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버칼 쪽으로 주로 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농양이 링구알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서브링구알 스페이스 앱세스나 서브맨디뷸라 스페이스 앱세스가 되는데, 이는 이제 마일로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이 마일로하이오이드 그루브에 붙어 있는 판상의 머슬 어태치먼트와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머슬이 판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머슬보다 상방에 농양이 생기게 되면은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이완 측의 혀를 거상시키면서 거기에 앱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접근은 구내로 이렇게 인트라오랄 어프로치를 링구알 위치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부위에 왈튼스 덕트나 링구알 러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인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턱 밑을 마사지를 해주거나 각을 드레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브맨디뷸라 스페이스 앱세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의 하방으로 농양이 생기게 되는 경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주로 제3대구치 치근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악화선 혹은 설화선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은 이제 구강 내로 접근하기에는 깊이가 있어서 제한이 있고, 주로 익스트라오랄 어프로치, 서브맨디뷸라 어프로치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페이셜 아터리와 안면신경의 마지널 만디뷸라 너브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성 근막 간극은 아까 1차성 근막 간극에서 더 퍼져나가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작 간극 농양과 테리고 만디뷸라 스페이스 앱세스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테리고 만디뷸라 스페이스 앱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리고 만디뷸라 스페이스 앱세스는 우리가 임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이런 이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 시에 마취액이 들어가는 그 부위, 거기를 바로 테리고 만디뷸라 스페이스 앱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 앱세스가 차게 되는 경우, 아까와 비슷하게 맨디뷸의 내측에 앱세스가 차기 때문에 바깥으로 봤을 때는 종창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환자는 심한 개구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기 어렵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농을 통해서도 가능하면은 구내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또 이제 입이 벌려지지 않기 때문에 구외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경부 감극 감염이죠. 딥넥 스페이스 앱세스는 보통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병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면역력이 감소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측인두 간극과 부인두 간극은 이제 익돌하악 간극이죠. 방금 봤던 익돌하악 간극의 감염이 더 후방으로 확산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톤실라이티스나 아니면 파린자이티스 아니면 파로타이티스, 치성으로는 하악 제3대구치의 감염이 더 뒤로 확산됐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인두 간극, 레트로파린지알 스페이스 앱세스나 아니면 프리버테브랄 스페이스 앱세스죠. 전척추 간극의 경우는 이제 후인두벽의 전방 변이로 상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농양이 만약에 파열되게 되면은 농이 폐로 유입돼서 질식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두 간극에 있는 요 농양이 종격동 내로 확산되게 되면 환자는 심각한 흉부 감염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막 간극 감염의 처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과적 처치를 시행해야 되고, 입원 조치를 해서 항생제와 수액을 통해 환자의 전신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 마취에 의한 절개 배농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봉화지경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개를 시행하면은 농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감염 환자를 봤을 때 그냥 딱 요 원인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병력 청취라든지 환자의 이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에 의해서 감염이 퍼져 나왔는지 이런 것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소를 반드시 환자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치를 어떻게든 하시고 약을 주신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시고 뭐 일주일 후에 오시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다다음 날 오시게 하셔서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을 판단한 후에 2차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전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1차 진료의가 이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적 분쟁 발생 시에도 중요한 다툼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룰라이티스의 경우도 IND를 하면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민이 될 때는 IND를 시행을 해서 외과적 처치를 통해 배농을 하거나 감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